어느 시대나 나름의 신경증이 있고 또한 나름의 정신요법이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프로이트 시대처럼 성적인 욕구 불만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욕구 불만과 맞서고 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환자는 아들러의 시대처럼 열등감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체 모를 무의미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이는 공허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실존적 진공이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책사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마라 라는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음악가인 이즈미야 간지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제목이 제 마음에 와서 콕 하고 바뀌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일을 통해 보람과 성취감도 얻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함과 무의미가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작가는 인간이 당연하게 여긴 근면이라는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일 따위를 삶의 보람으로 삼지 않아도 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허함을 탕진으로 채우는 사람들. 미국에서 활약한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노년인 1971년에 고국 독일에서 수동적 인간이라는 주제로 라디오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텅 비었다고 느낀다. 마치 손발이 마비된 것처럼, 활동하는데 필요한 무언가가 결핍된 것처럼, 신체를 움직여야 할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느낀다. 이때 뭔가를 섭취하면 텅 비었다거나 마비되었다거나 쇠약해졌다는 느낌이 얼마 안가 사라지고 자신은 역시 인간이라고 깨닫는다. 분명히 무언가를 갖고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지각한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공허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물건을 채워 넣는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수동적 인간이다. 수동적 인간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불안한 마음에 그 불안을 잊으려고 소비하고 소비인이 된다.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으로서 능동 혹은 겉보기엔 열정적이지만 외부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능동은 아무리 과장된 몸짓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수동이다. 인생과 사랑, 에리 프롬. 이 책에서 프롬은 수동적 인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때 수동의 의미에는 우리가 쓰는 수동의 사용법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겉보기에 아무리 능동으로 보이는 활동적인 행위라도 그것이 내면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사회에 의해 생겨났거나 밖에서 주입된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본질은 수동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소비사회가 우리의 공허함을 틈타서 만들어낸 수동의 형태는 다양하다. 잘 알려진 예로는 알코올 의존, 약물 의존, 도박 의존 등 여러 가지 의존증 등이 있지만 꼭 이러한 증상만이 문제는 아니다. 물건을 끊임없이 사들여야 직성이 풀린다. 왠지 허전해서 공복이 아닌데도 자꾸 음식을 먹는다. 휴일을 의미있게 보냈다는 뿌듯함을 느끼고 싶어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레저나 오락으로 시간을 보낸다. 생활에 공백이 생기는 게 싫어서 일정을 빽빽하게 짜 넣는다. 출퇴근 때에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아 경제신문을 읽으며 정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어학 파일을 들으며 외국어 실력을 높이는 데 힘쓴다. 혼자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모바일 메신저나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로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자 한다. 집에 있는 동안에는 보지 않더라도 항상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시간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게임이나 인터넷 서핑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우리 내면에 자리한 공허와 마주하지 않으려고 무의식 중에 하는 수동적인 행동이다. 현대인은 공백, 무익, 무음에서 공허를 느끼기 쉬워서 이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모여든다. 많은 사람을 두루 사귀며 교류한다거나 하루하루 뜻깊게 보내거나 자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하게 쓰는 등 학교에서라면 크게 장려할 법한 이러한 행동이 사실은 공허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수동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처럼 수동적인 데 익숙해진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내면과 조용히 마주하는 일이 무척 어색해졌다. 1919년 정신과 의사인 모리타가 창시한 모리타 요법에는 초기에 누구하고도 교류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기분을 달래는 일조차 일절 금지하고 오로지 자신과 마주하는 절대 와욕기라는 과정이 있다. 이 요법은 수동적인 현대인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수행일 것이다. 최근 절식요법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도 신체적인 재정비뿐만 아니라 절대 와욕기와 같은 정신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징후일지도 모른다. 인간이 수동적인 상태에 빠지면 도움이 되는 것, 알기 쉬운 것, 재미있는 것 같이 공허나 공백을 메워줄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내면적인 공허에서 눈을 돌리기 위한 대리만족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질적인 불만족이 생기기 마련이다. 대리로 얻는 것은 마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우리의 머리는 질적인 불만족을 양적으로 보충하려고 발버둥친다. 그 결과 제한 없이 양만 늘리는 꼴이 되는데 이것이 의존증의 본질적인 작동 원리다. 다시 말해 수동적인 현대인은 대리만족을 위해 제공된 물질이나 행위에 현혹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에 탐닉하게 되어 의존하는 상태에도 쉬이 빠지게 된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짓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그 후의 주인공 아이스케는 왜 일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꼈을까? 아렌트와 베버, 라파르그의 논지를 참고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본래는 인간적인 보람을 얻어야 할 일이 어느 사이엔가 노동이라는 행위에 흡수합병되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다. 그리고 노동이야말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노동가치설이 사회 경제의 근본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더욱이 예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던 차분한 관조 생활의 의미가 완전히 잊혀 사라지고 단지 나태하고 비생산적인 것만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전력으로 천직을 수행하는 일이 세속내 금욕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가치관의 출발점이 되고 노동에서 돈을 버는 일이야말로 선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거기서 자본주의라는 사고가 생겨나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에토스가 힘을 갖게 된다. 즉, 라파르그의 자본교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노동교라는 종교에 근현대인이 완전히 홀려버리고 만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일하는 것이 노예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등 유민이 안고 있는 위화감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정직한 위화감이다.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을 보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입구에 내걸린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표어가 찍힌 사진이다. 물론 이 표어가 새빨간 거짓말이며 이곳에 수용되어 있던 유대인 포로들은 벌레와 다를 바 없이 착취당해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지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는 상당히 특수한 상황 아래서 벌어진 대학살이었지만 노동교가 지배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표어는 결코 연관없는 역사상의 유물이 아니라
통렬한 풍자로 다가온다. 우리도 어느새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거짓된 표어에 휘둘려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권리나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직접 보는 일은 있어도 관조 생활을 위한 투쟁은 볼 수가 없다. 라파르그가 게으를 권리로 표현한 관조 생활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다이스케 같은 고등 유민만이 혼자 묵묵히 싸우고 있다. 다소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노동을 기피하는 고등 유민을 청교도와 같은 시선으로 멸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건 사람들의 이의제기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날은 노예제를 기반으로 성립한 고대 그리스 시민과 같은 생활이 가능할 리 없을 뿐더러 윤리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금껏 노예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고도의 기계화와 정보화가 실현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하는 동물의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거꾸로 IT 기기의 노예라도 된 듯이 오랜 시간 노동에 종사한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아렌트도 강조했듯이 노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활력과 생명을 빼앗긴다는 의미다. 이는 생명체로서 갖는 하나의 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활 동안 결코 인간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되고 어려운 과제에 대해 어떻게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노동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다이스케가 직면한 막다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아렌트가 말한 일의 복권이나 활동에 대한 자각, 그리고 오랫동안 망각된 관조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부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양의 차원으로 변질된 노동을 질 높은 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인간다운 세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벌이가 된다거나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에토스에서 각자가 눈을 뜨고 생명체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삶을 모색해야 한다. 이 좁은 길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며 희망이다. 일은 자아찾기 과정이 아니다. 컴퓨터 역할을 하는 머리는 사물을 대상화하고 인식화하여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특성이 있다. 그렇지만 머리는 질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양에 적용시킨 형태로밖에 대상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칫 대상 자체의 본질에서 벗어나 수단이나 부산물을 목적이라고 잘못 파악하기가 쉽다. 수단을 자기 목적화하거나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모두 이러한 머리의 착오로 인식된 것일 뿐이라고 말해도 좋다. 고학력을 달성하고 인류 기업에 취직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수입을 얻는 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내 다양한 것을 배우게 하는 일 등 많은 사람이 길을 쓰고 쫓는 가치는 원래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그들 수단 자체가 목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한편 우리의 본능적 부분인 마음과 몸은 질을 직접 감지하고 맛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마음과 몸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중심이며 마음과 신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를 느끼는 것은 결코 가치 있는 일을 이뤄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다양한 일을 맛보고 행복을 느낌으로써 실현된다. 이번 장에서 생각해본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자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혹은 빠져나오는 일이다. 진정한 자신은 어딘가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마음과 몸을 중심으로 한 생명체로서 자연스러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옴으로써 달성된다. 1970년에 태어난 노르웨이 철학자 라르스 스벤젠의 최근 저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다. 전직으로서의 노동이라는 개념의 잔재는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와중에 나타난다. 우리가 이직하는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천직이라는 개념은 근대의 개인주의에 의해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는 이미 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봉사하고 있으며 개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자기 실현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과 어울리는 일을 찾는데 열심이다. 직업과 그에 종사하는 사람 사이에는 궁합이 있기 마련이다. 개인주의 출현으로 각 개인에게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책임, 곧 자신다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우리는 모두 낭만주의자이며 따라서 자기 실현이라는 관념을 확고하게 믿는다. 이미 주어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자아의 형성만을 목표로 한다. 진정한 자아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노동은 스스로 자아를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도구다. 이것을 천직이라는 관념의 낭만주의적 변형이라고 불러도 좋다. 낭만주의자라는데 관련된 문제는 자신이 목표로 하는 궁극적이고 개인적인 의미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는 이상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만족 또한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노동이란 무엇인가? 라르스 스벤젠. 앞장에서도 언급했지만 루터는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소명이라는 개념을 일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소명이다라고까지 확대 해석하고 이것을 천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미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본연의 나에 어울리는 직업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다. 스벤제는 이러한 현대인의 상황을 비꼬아 낭만주의적 변형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철학자들의 논조와 마찬가지로 스벤젠의 의견에도 본연의 나 찾기, 즉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에 대한 회의적인 뉘앙스가 들어있다. 하지만 현대의 진정한 자신 찾기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 찾기로 바뀌었다는 그의 지적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미 주어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자아의 형성만을 목표로 한다. 진정한 자아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제 노동은 스스로 자아를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도구다 라고 말했듯이 진정한 자아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자신으로 완전히 개념이 바뀌었다는 점은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이 일 찾기를 통해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진정한 자아가 자신의 내면이 아니라 바깥쪽에 갇혀져 있고 그래서 이미 사회에 마련된 직업과 연결함으로써 자아가 실현된다는 사고방식은 확실히 사람들을 끝없는 자아 찾기, 즉 일 찾기의 미로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그의 말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진정한 자신을 밖에서 찾고 있다는 점과 그것을 직업이라는 좁은 범주에 맞춰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 진지하게 갈망하는 바람 자체는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에 준비되어 있는 일의 대다수가 노동이라고 불리며 보람이 적고 단편화되어 있는 오늘날 기존의 선택지 안에서 끝없이 직업 찾기에 매달려 헤매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과 몸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직업이나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창출하는 것도 좋고 어딘가에 이상적인 직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신의 자질에 더 맞고 더 어울리는 직업으로 진로를 변경해보는 것도 좋다. 일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
가령 노동에 종사해야만 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궁리하면 된다. 언뜻 무미건조하게 여겨지는 노동에서도 마음과 몸의 관여로 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는 마음과 몸을 원천으로 하며 결코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태도를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마음과 몸을 중심에 둔 진정한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은 능동성과 창조성, 그리고 무엇보다 놀이를 만들어낸다. 한 개인으로서 인간은 하나의 직업에만 갇힐 정도로 하찮지 않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대 그리스인이 일찍이 인간다운 이상으로서 인식하던 일이나 활동, 관조 생활을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조건 노동을 찬양하는 노동교회에서 벗어나 다시금 진정한 인간으로서 부활하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금욕주의를 시발점으로 하여 천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자 일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좁혀졌고, 그것이 거꾸로 돈을 버는 일이 찬양받는 자본주의를 등장시킴으로써 어느새 천박한 욕망을 자극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이 괴물이 우리의 신이 되었다. 이에 봉사하는 일을 소명이라며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노동교의 정체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몸에서 샘솟는 지혜가 유능한 관리자인 머리의 이성과 협력하여 사회를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기존의 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사람다운 발전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씩 늘어나면 비인간적인 노동이 점차 일이나 활동으로 바뀌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른바 노동교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사명이다. 네, 많은 섹션 중에서 3개의 섹션을 들어봤는데 잘 들으셨나요? 노동은 신성하고 자아실현의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우리는 배워왔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을 왜곡된 가치관에서 해방시켜서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아름다움과 기쁨에 가득 차 살아가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살아가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지도 않은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고 현재에 좀 더 충실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본 책에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하고 가끔은 인생의 바른 길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밤책사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